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양 지하 300m, 폐쇄된 벙커 한가운데서 그들은 한국의 우주 발사를 비웃으며 축배를 들고 있었죠. 그러나 엔진 열기가 대기를 찢어올랐던 그 순간, 시선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스웨덴 출신 사이버 위성 보안 전문가 리네아 안데르손조차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궤적,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사실상 전략기술이라고 경고한 바로 그 데이터. 더 충격적인 건 한국 국민들의 태도였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조용했을까? 지금부터 그 침묵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숨겨진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됩니다. 초대장이 왔습니다. 북한 국방성 명의였어요. 저는 스웨덴에서 보안 네트워크 컨설턴트로 일하는 리네아입니다. 15년간 유럽 각국의 군사통신망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일을 해왔죠. 러시아, 중국, 심지어 이란 시설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초대가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초대 사유가 신규 지휘통신망 테스트 참관이라고만 적혀 있었거든요. 북한이 외부 전문가를 부를 만큼 자신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저는 의심했습니다. 동시에 궁금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의 군사기술이 어느 수준인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순안공항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하지만 공항 밖으로 나가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달랐습니다. 무겁고 정적이었죠. 마중 나온 사람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검은색 인민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박영철 동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기술 책임자라고 했죠. 차는 평양 시내를 지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주변의 건물이 사라지고 산으로 둘러싸인 허허벌판이 나타났어요. 그곳에 낡은 경납고 같은 건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박영철이 말했어요. 여기서 내리시죠. 저는 가방을 챙겨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납고 안으로 들어가자 철제 엘리베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녹슨 문짝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박영철이 먼저 탔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3분쯤 지났을 때 멈췄습니다. 280m 지하라고 박영철이 말했어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어요. 시멘트 벽에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케이블이 천장을 따라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신규 시설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의아했어요. 복도를 따라 5분쯤 걸었습니다. 그리고 철문 앞에 섰어요. 박영철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농구장 3개는 들어갈 크기였죠. 하지만 그 안을 가득 채운 건 최신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구형 서버렉들이었어요. 1990년대 중반쯤 쓰던 모델들이었죠. 케이블은 테이프로 대충 고정되어 있었고 모니터 화면에는 도스 같은 인터페이스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입니다.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수십 년 전 기술 박물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신규 시스템이라는 말이 무색했죠. 그때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영합니다. 리네아 동무. 돌아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장성이 서 있었습니다. 별이 3개 달려 있었어요. 리명훈 장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어요. 리 장성은 저를 중앙 콘솔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핵심 지휘통신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조언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벽면에 대형 화면이 켜졌어요. 한국 방송이 나왔습니다. 누리호 발사 생중계였죠.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30, 29, 28. 리 장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남조선 애들, 인터넷 위성이나 쏘며 허세나 부리는군요. 주변 과학자들도 동조했어요. 군사적 가치는 제로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저런 걸로 뭘 하겠냐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라봤죠. 카운트다운이 10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 태블릿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 실시간 반응이었어요.
저는 자동 번역 기능을 켰습니다. 댓글들이 하나씩 화면에 나타났죠. 오로라 구경용 로켓 키읔키읔키읔 넷플릭스 잘 보이길 기원합니다. 우주여행 준비 중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자국의 우주 발사체가 발사되는 역사적 순간인데 농담을 하다니요. 비장함도 없었고 긴장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유럽에서 아리안 로켓이 발사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박영철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어요. 국민들도 믿지 않는 로켓이라며 한마디 던졌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너무 여유로웠어요. 화면 속 누리호 발사대에서 하얀 증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났어요. 0, 점화. 아나운서가 외쳤습니다. 벙커 안북한 과학자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곧 폭발할 거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뭔가 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전문가로서의 직감이었습니다. 이 발사가 단순하지 않다는 느낌. 그리고 저 한국 네티즌들의 농담 속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의심. 리장성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네아 동무, 우리 시스템 점검을 시작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죠. 하지만 제 시선은 여전히 화면 속 누리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로켓은 천천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매우 안정적으로요.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벙커에 온 게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그리고 앞으로 며칠간 제가 목격하게 될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직감.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저 로켓과 한국 네티즌들의 농담으로 가득했습니다. 점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북한 벙커의 레이더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리장성은 제게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지만 사실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누리호의 비행 데이터였죠. 화면에 파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엔진 출력, 진동값, 추력 변화가 실시간으로 찍혔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상했거든요. 액체연료 로켓치고는 초기 가속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보통 위성 발사체는 천천히 출발해요. 연료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누리호는 달랐습니다. 첫 10초 동안의 속도 증가율을 계산해봤어요. 초당 45m씩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민간 로켓 패턴이 아니었어요. 군사용 발사체의 곡선이었죠. 특히 대륙간탄 도미사일 초기 단계와 흡사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멈췄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플룸 패턴도 확인했습니다. 로켓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의 형태요. 화면을 확대하자 선명하게 보였어요. 연소 효율이 95%를 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였어요. 유럽의 최신 군용 로켓도 90% 초반인데 말이죠. 북한 오퍼레이터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거 곧 폭발할 겁니다. 옆에 있던 다른 과학자도 동조했어요. 남조선 기술로는 3분도 못 버틸 거라고요. 저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에 집중했어요. 누리호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로그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고도 증가 속도를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완벽한 포물선이 나타났습니다. 진동값도 체크했죠. 놀라웠어요. 엔진 진동이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진동 억제 시스템이 최고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추력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1분 30초 지점에서 미세한 조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정이 너무 정밀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0.003% 이하였죠. 저는 숨을 삼켰어요. 이건 자동 제어 시스템이 아니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제 개인 단말기에 알림이 떴습니다. 유럽 언론 속보였어요. 저는 얼른 확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긴급 뉴스를 띄웠더군요. 한국 누리호 사실상 군사급 성능 입증 제목이 그랬습니다. 기사를 열어봤어요. 프랑스 우주국 전문가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발사체의 페이로드 능력은 1.5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술적으로 ICBM 전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저는 화면을 내렸어요. 미국 CNN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저는 전문가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빨리 반응한다는 건 이미 각국 정보기관이 분석을 끝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결론이 일치한다는 거죠. 한국의 이번 발사는 단순한 위성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벙커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리장성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롭게 서 있었고 박영철은 옛날 서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걸요. 저는 다시 누리호 데이터로 돌아왔습니다. 2분 40초가 지났어요. 이미 고도 100km를 넘어섰습니다. 속도는 초속 3km. 완벽한 궤도 진입 각도였죠. 엔진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기술이 어느 수준인지, 세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농담을 던질 수 있었던 거죠.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화면 속 누리호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이 작은 나라의 기술력이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감추는 방식이요. 북한 과학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직 안 떨어지네요.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결론은 나왔으니까요. 한국은 성공했고 세계는 알아챘고 북한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며칠간 이곳에서 무엇을 더 보게 될까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리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영철이 복도까지 따라 나왔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가방에서 소형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북한 서버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독립 장비였어요. 유럽 정보기관에서 받은 거였죠. 위성 직접 수신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한국 원격 측정 주파수를 입력했어요. 데이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의 실시간 텔레메트리였어요. 엔진 진동 억제율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98.3%.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이건 러시아 소유즈 로켓보다 높은 수치였죠. 연소압 안정성도 체크했습니다.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내였어요. 말도 안 됐습니다. 유럽 우주국 아리안 로켓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웠어요. 추력 프로파일을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완벽한 곡선이 나타났어요. 3단 분리까지 단 한 번의 불규칙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데이터는 처음 봤습니다.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위성 분리 시작이라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얼른 궤도 추적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화면에 지구본이 떴고 누리호의 위치가 표시됐죠. 3단에서 뭔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첫 번째 위성이었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총 13개의 점이 차례로 분리됐습니다. 저는 각 위성의 궤도를 계산했어요. 그리고 지도에 겹쳐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궤적이 너무 정확했어요. 평양상공, 영변 핵시설, 풍계리 핵실험장. 북한의 핵심 지역들을 정확히 지나가는 패턴이었습니다. 주기도 계산해봤어요. 90분마다 같은 지점을 통과했죠.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정찰망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통신위성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감시체계였죠. 13개 위성이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커버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밖에서 박영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네아 동무, 괜찮습니까? 저는 재빨리 단말기를 껐어요. 네, 금방 나갑니다. 대답하고 물을 틀었습니다. 단말기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이 뭘 한 건지 이제 알겠더군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북한 머리 위에 눈을 달아놓은 겁니다.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박영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습니다. 벙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제 개인 폰을 슬쩍 확인했어요. 한국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가 떠 있었습니다. 누리호 성공, 위성 13개, 우주강국. 댓글창을 열어봤어요. 우린 우주여행 준비 중입니다. 군사용. 생일 파티 폭죽이에요. 키읔키읔 딸 여행 예약 받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했어요. 너무 일관됐습니다. 수백 개 댓글이 똑같은 톤이었어요. 가볍고 장난스럽고 전혀 긴장하지 않은 분위기. 마치 대본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닐까요? 국민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였어요. 우린 그냥 평범한 위성 쐈어요라는 메시지. 그런데 그 뒤에는 북한 상공을 도는 13개의 눈이 있었습니다. 박영철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정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고차원적인 방식으로요. 기술은 군사급인데 태도는 민간용. 능력은 압도적인데 표현은 겸손. 이 모든 게 계산된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벙커에 도착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여전히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 맑음, 미세먼지 보통. 발사 성공 소식 다음이 날씨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났거든요. 저 평범한 뉴스 뒤에 숨은 진짜 의미가요.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세계는 알아챘죠. 북한만 빼고요. 밤이 됐습니다. 벙커에는 시계가 없었지만 피로가 몰려와서 알 수 있었어요. 리장성과 박영철은 회의실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기회였죠. 노트북으로 한국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2023년 고체 연료 발사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바지선이 나타났어요. 서해 한가운데였죠. 발사대가 서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점화. 고체 연료 로켓이 수직으로 치솟았어요.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다시 돌려봤죠. 발사 각도를 분석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SLBM이었어요.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의 개념과 똑같았습니다. 고체 연료는 즉각 발사가 가능하고 해상 플랫폼은 위치 추적이 어렵죠. 두 가지를 결합하면 완벽한 이동식 핵 플랫폼이 됩니다. 한국은 이미 이걸 실험했던 겁니다. 2년 전에요. 그리고 아무도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바지선의 구조를 자세히 보려고요. 그때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어요. 삐익, 삐익. 귀청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모든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붉은 불빛이 벙커를 가득 채웠어요. 복도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뛰어오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보안 요원 5명이 들이닥쳤어요. 모두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천천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요원이 다가와 제 노트북을 낚아챘습니다. 단말기도 뒤졌어요. 가방을 뒤집어 엎었죠. 소형 단말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걸 본 요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리장성이 나타났습니다. 박영철도 따라왔어요. 장성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바닥에 단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개인 통신 장비입니다. 유럽과 연락하려고요. 거짓말이었죠. 리장성이 단말기를 켰습니다. 화면에 한국 위성 궤도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남조선의 정보를 넘겼군요. 아닙니다. 저는 재빨리 부인했어요. 그냥 분석용입니다. 연구 목적이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철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을 리장성에게 보여줬어요. 고체 연료 바지선 영상이 정지돼 있었죠.
장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체포하시오. 그가 명령했어요. 보안 요원 2명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버둥거렸어요. 잠깐만요, 설명할 수 있어요. 소리쳤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요원들이 저를 끌고 나갔어요.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저를 앉혔습니다. 리장성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권총을 들고 있었어요. 검은색 마카로프였죠. 그가 총을 제 이마에 댔습니다. 차가운 총구가 피부에 닿았어요. 간첩이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스웨덴 정보기관 요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엔지니어예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박영철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단말기를 들고 있었어요.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동무. 남조선 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했더군요. 그가 리장성에게 보고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제가 분석한 모든 데이터가 단말기 서버에 백업돼 있다는 거였습니다. 암호화했지만 시간을 들이면 풀릴 수 있었죠. 만약 그들이 제 분석 내용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리호가 사실상 군사급 성능이라는 것, 13개 위성이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 고체 연료 바지선이 SLBM 개념이라는 것,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리장성이 총을 내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예, 여기 리명훈입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장성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유럽 외교라인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그가 말했어요. 스웨덴 정부가 압박을 넣은 모양이었습니다. 기술 고문에게 위해를 가하면 모든 협력을 중단한다는 경고였죠. 북한은 유럽 기술이 필요했어요. 특히 통신망 분야에서요. 리장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분간 감시하에 둡니다. 그가 보안 요원에게 지시했어요. 절대 혼자 두지 마시오. 저는 다시 벙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옆엔 항상 요원 2명이 붙어 있었어요. 화장실 갈 때도 잘 때도 일할 때도. 저는 사실상 포로였습니다. 노트북은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는 완전히 차단됐어요. 단말기는 압수당했죠. 저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전했어요. 북한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벙커에서는 밤낮 구분이 없었지만 피로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감시 요원 2명과 함께 작은 휴게실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지친 모습이었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박영철이었어요. 손에 서류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요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자리를 비켜주시오. 요원들이 망설이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영철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표지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번역 앱을 켰죠. 누리호 개발 일지 마이너스 한화 추진기관팀이라고 떴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영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첫 장을 펼쳤습니다. 손글씨였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죠. 2021년 8월 12일. 3차 연소시험 실패. 터빈 블레이드 균열 발견. 원인 분석 중. 김대리 탈진으로 병원 이송. 팀원 전원 사무실 대기.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공장 바닥에 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채로요. 잠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쓰러진 거였죠. 8월 15일 기록을 봤습니다. 4차 시험 준비. 이틀간 수면 없이 조립. 박 과장 가족 장례 불참. 최주임 생일 취소. 우린 실패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였죠. 다음 장에는 도표가 있었습니다. 근무시간 기록이었어요. 한 달 평균 400시간. 하루 13시간씩 쉬는 날 없이 일한 겁니다. 옆에 누군가 작은 글씨로 메모했더군요. 아내가 이혼 얘기를 꺼냈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갈 수 없다. 9월 기록으로 넘어갔습니다.
5차 시험 성공. 엔진 출력 98% 달성. 팀원 전원 울었다. 김대리 복귀.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25년간 이 일을 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일정을 미뤘어요. 예산을 더 받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왜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영철이 창밖을 봤습니다. 아니, 벙커에는 창문이 없었죠. 그냥 벽을 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남조선이 어떻게 저걸 만들었는지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요. 저는 다시 일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어요. 발사 당일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해냈다. 이제 세계가 볼 차례다. 그 문장 아래 서명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팀원 32명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읽었어요. 김민준, 박서연, 최지훈. 평범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리호를 만든 겁니다. 밤을 새우고 가족을 희생하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한 사람들이요. 그들의 절박함이 98% 연소 효율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다시 경보음이 울렸어요. 이번엔 더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박영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중앙통제실에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벙커는 여전히 긴장 상태였어요. 리 장성은 밤새 회의를 했고 과학자들은 대응 방안을 찾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소용없다는 걸요. 오전 9시쯤 됐을 겁니다. 통신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통신병이 뛰어왔습니다. 장성님, 긴급 전문입니다.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죠. 리 장성이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종이를 구겼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무슨 내용입니까? 박영철이 물었어요. 장성이 침묵했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러시아와 중국에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기술 지원 재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벙커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되물었어요. 재검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리 장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았어요. 중단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감시 요원들이 따라왔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옷 속에 숨긴 비상통신기를 꺼냈어요. 초소형이었습니다. 스웨덴 정보부에서 준 거였죠. 암호화 채널을 켰습니다. 본국에 신호를 보냈어요. 30초쯤 기다렸을까요? 답신이 왔습니다. 화면에 짧은 문장이 떴어요. 한국, 모든 북한 주요 시설 좌표 확보 완료. NATO 공유됨. 귀하 안전 최우선. 철수 준비하라.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이 정보를 공유했다는 겁니다. 유럽과 미국에요. 그것도 북한 벙커 위치까지요.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북한의 핵심 시설 좌표는 세계 정보기관들이 수십 년간 찾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단 며칠 만에 확보했고 동맹국들과 나눴던 겁니다. 통신기를 껐습니다. 물을 내렸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요원들이 저를 다시 벙커로 데려갔죠. 중앙통제실은 난리였습니다. 화면마다 뉴스가 떠 있었어요. 러시아 타스 통신, 중국 신화통신 모두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정세 재평가 필요기술 협력 재검토. 리 장성이 전화기를 던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우릴 버릴 리가 없다. 동맹이잖아.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동맹은 힘의 균형 위에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균형이 깨졌다는 걸요. 박영철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가 제게 작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남조선은 이미 우리를 다 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 CNN 뉴스가 잡혔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정찰 위성망, 동아시아 군사균형 변화 예고 자막이 흘러갔죠.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독자적 정보 수집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게임 체인저입니다. 리 장성이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더니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20년간 군 생활을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친 노인이었습니다. 다른 과학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벙커는 점점 조용해졌어요. 경보음도 보고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문 없는 벽을 봤습니다. 280m 위 하늘에서는 한국 위성들이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조용히요. 아무 말 없이요. 하지만 모든 걸 보면서요. 박영철이 다시 제 옆에 왔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당신네 정보기관도 이미 알고 있습니까? 이 벙커 위치를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남조선이 이긴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여줬을 뿐입니다. 한국은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위협도 경고도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위성 13개를 띄웠을 뿐이죠. 그런데 세계가 움직였어요. 러시아가, 중국이, 유럽이, 미국이 모두 한국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소리 지르지 않아도 위협하지 않아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한국이 가진 건 그거였습니다. 리 장성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벙커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은 이제 끝났다는 걸요.